이게 이 친구들한테 올바른 그런 해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예예예. 왜냐면 일반 탁감으로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러한 어떤 입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속 무상향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내 거는 집이 12억이야. 이거는 25억인데 전세 끼면 12억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살 수 있거든요. 그 빌라로 통칭되는 비아파트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래는 전세 대출 자체가 없다가 전세 대출 제도가 생기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0% 보증을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하면서 네. 갭 투자가 됐고 또는 전세가가 높아졌고 네. 근데 그거를 안정화를 현실화시킨다고 또는 보호한다고 126%를 낮추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 친 사건이 터졌죠, 그게. 의도적인 나쁜 놈도 있었죠.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126%에 돌려줄 돈이 없어 역전세 나면 그 사람도 사기범이 돼요, 지금. 네. 조사도 받고 한대요, 맞아요. 실제로요. 이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임차인들 뭐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임차인들에 대해서 좀 안심시켜 주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들끓으다 보니까 그거를 팍 누를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 공시가의 126% 까지만 보증보험을 해 준다. 그럼 사실상 전세가 사기의 어떤 온상처럼 돼 있는데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것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금액에 놓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세입자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사실상 전세가 상한제가 돼 버린 거고, 그쵸, 그쵸. 그래서 공시 가격이 사실은 빌라에 많아봐야 50에서 60% 수준이라 그러면 126%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65, 70% 밖에 되지 않는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빌라 시장에선 80에서 90% 까지 통용되는 것이 그렇게 퍼센트가 10%, 15% 포인트가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스란히 인제 임대인들이 맡게 된 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고 다른 방식으로 좀 찾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역전세가 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연동되다 보니까 사실은 빌라 시장은 실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갭 투자자들로도 상당히 많이 구성이 돼 예. 있는데, 그 갭 투자자를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시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에나 이런 지역 임대차 시장을 좀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급자 역할을 그렇죠. 예, 맡았죠. 임대차 공급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순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매가도 떨어지게 되고, 매가가 떨어지니까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홍삼이 놀랐고 땅값 올랐는데 매매가는 떨어졌으니 이제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88 대책에서 나왔다시피 인허가 물량이 10% 준 게 아니라 90%가 줄어서 10%만 짓는, 예, 이런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1 년 1 년만 이래서 그렇지 이게 한 2 년 3년 가게 되면은 정말 그 빌라가 씨가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빌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인데, 맞죠. 예,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아직 젊은 분들이 우리가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밟을 디딤돌이 없게 되면은 이분들은 계속 돈 모으면서 '그럼 아파트 사야 되나?' 이러다가 계속 전월세 살다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파트 못 가고 계속 전월세만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월세 살면 이제 주거비가 높아지면 예. 당연히 자금도 못 모으게 되고. 호텔을 좀 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춧돌들 다 빼버리는 정책이 시행된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보증 비율을 좀 높여 주든지 음.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건 실사례인데 공시 가격의 126%를 했더니 한 1억 1억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126% 네. 했더니 송파에 있는 뭐 빌라 하나가 원룸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일반 그 감정평가하신 감정평가 법인사한테 일반 탁감으로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2억 3천 정도 음. 나온대요, 탁감이. 네. 그러면 그 제도를 7월 중에 시행을 한다고 나왔었어요. LH나 SH에서 지정한 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 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네. 그렇게만 되면 현실화가 쪼끔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임대인들, 네. 임차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했던 임대인들이 쪼끔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도입이 안 되고 공시가의 126%를 하면 네.
이거는 그것 때문에 또 빚을 내야 되는 임대인들이 그렇죠. 많이 생기는 굉장히 거죠. 많죠.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주는 그 제도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LH나 이런 쪽에서 지정한 감평사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야죠. 그 정부의 의지 같아요. 이렇게 대책은 약간 달래주려고 내놨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지정한 감평사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 니네는 야 감정평가로 해서 기존 공시가 126%에서 너무 큰 오차 범위를 내지 말아라 라고 지침이 하나 내려온다면 근데 감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평사들이 뭐 그 말 들을까? 윤리의식이나 직업 프로의 의식이 있는데 그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평사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주변 거래 사례를 다 파악을 해서 물론 이제 빌라 시장 자체가 매매 사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 사례도 금액이 낮아지니까 감정가도 낮아진다는 건 당연해지는 건데 네. 저는 근데 LH가 지정한 감평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지정을 할까? 감평사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반은 집 있고 반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쉽게 계산하기 편하죠. 네네. 그럼 50%의 그 주택이 없는 분들이 이때까지의 주거비에 얼마나 싸게 거주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물론 사금융 제도, 일종의 사금융이긴 하지만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전세는 목돈 한번 넣어놓고 네. 그 은행에 넣어놔야 사실 그 금융이자 따진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 낫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거비를 아주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거비를 지불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돈도 모으고 네. 투자도 하고 갭 네. 투자도 하고 또는 이래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주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네. 전세 제도가 문제가 됐는데 그 월세로 돌려요? 월세로 빠지는 순간 그 민간 임대주택 뉴스데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최상욱 전문위원 나와서 뉴스데이 책 썼을 때 네. 엄청 편하대요. 뭐 아침에 세탁도 되고 아기도 봐주고 그 다 뭐예요? 다 비용이잖아요. 네. 돈을 지불해야 그 편리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표현을 개미지옥에 빠진다 표현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 편안함에 맛보면 그렇죠. 나올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때 최상욱 위원이 위원일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아 근데 왜 평생 그냥 월세 살면 안 돼요? 임대 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의 문제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오케이. 돈 뭘 생각이 별로 없어. 난 네. 편리함만 그럴 수 추구하면 있죠. 돼. 네. 젊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근데 결과치는 20, 30대에 영끌 한다 이 얘기는 올라가고 싶은 욕구도 축장 효과를 아파트로서 축장하고 싶은 욕구도 큰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도. 근데 월세라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절대. 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 예.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어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이 친구들한테 올바른 그런 해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요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맛이 들리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꽤 나름대로 괜찮은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더 모아서 더 나은 데로 갈 만한 욕구를 어떻게 보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청년들이 뭐 젊었을 때인데 뭐 청년 우리가 39세 뭐 몇 세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나중에 나와야 되거나 하잖아요. 장기 전세 주택도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어쨌든 나중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 시점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함에 취해서 그 어떤 끝지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남들은 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 있는 집을 마련했을 때 본인만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해 주는 거는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차라리 저는 이런 제도보다는 차라리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저리로 해주는 제도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떠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인데 나는 상관없어. 나 이 돈을 벌던 난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겠어. 나중에 그냥 계속 임대주택에 살 거야.
근데 내가 남들이 돈을 버는 걸 보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뭐 월세 많이 내고 예. 세탁도 다 매주 주고 하면 그렇죠.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보면 배 아프고 뭐 집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 예,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으면서 본인은 노력을 안 하면서 왜 남들이 버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치열한 고민 아, 끝에 집을 그럼. 사고 예, 돈을 번 건데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물과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듯이 우리가 전세제도가 얼마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뭐 전세제도에 뭐 저희 이제 제가 요즘 운동을 나가면 운동을 그날 잘 하려고 나갔는데 못하게 되면 이유가 100가지는 될 수 있어요, 제가. 네. 그것처럼 전세제도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 단점을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쭉 뭐 이승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부동산을 한 경험치로 봤을 때는 아까 이승훈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비용 내고 월세 내고 다 렌탈해 먹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네. 근데 그 끝은 언제나 2년 단위 아니고 장기 전세를 들어가면 20년 후에 그죠? 나는 그 돈을 갖고 그냥 나와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도 월세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불같은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 순기능으로 올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왜곡된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승훈 대표가 생각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뭐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후에 오늘 이후에 부동산 시장 뭐 몇십 년 뒤를 하는 건 아니고 생각하신 부동산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계속 뜨거운 시장은 뜨거울 것 같고요. 뭐 강남을 비롯해서 강변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5, 6,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의 급등기가 이제 90, 11월 달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기류는 계속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이 좋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파해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좋고 1년 뒤에도 좋고 5년 뒤, 10년 뒤도 좋을 지역은 뻔해 보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들어가야 되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력만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려고는 하겠죠. 근데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잠깐 멈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입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강남 뭐 마용성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강남 마용성 뭐 한강변 라인 쪽까지고요. 거긴 지금 일반인 못 들어가. 아니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게 예. 항상 이 하락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PIR 지수 같은 것 주로 이제 들이밀면서 야, 그 돈으로 뭐 15억, 20억씩 하는 것들 어떻게 들어가? 강남 30억 어떻게 들어가? 하는데 제가 필드에서 직접 이제 중계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덕원에 있는 거를 팔고 뭐 마포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내지는 뭐 마포나 아니면은 뭐 동작구라든가 동대문구에서 팔고 이제 강남 상구 쪽으로 입성하려는 분들이 있고 물론 당장 뭐 그걸 팔고 이 금액이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얘를 팔고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나는 저렴하게 반전세 들어가고 이거를 저희 전세 안고 투자하는 걸로 올인하게 되면 되거든요. 내 거는 집이 12억이야. 이거는 25억인데 전세 끼면 12억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갈아타기가 거의 8, 90%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뭐 빌라에서 시작했건 아니면 외곽에서 시작했건 단계를 밟아가면서 오죠. 근데 지금 PIR 우리나라 평균적인 어떤 소득이 얼만데 그걸 갖다가 바로 그쪽에 강남 아파트에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못 사는 게 맞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는 못 사는 게 맞지만 그걸 갖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뭐 그런 분들이 이걸 밟고 가야지만 내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 내가 미리 샀던 금액이 자산 상승 양쪽에서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 갈아타기 하는 거지 소득 상승분 아무리 높아봐야 웬만한 부동산 상승 가격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도 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들이 다 뭐 빌라 망가뜨리고 계속 임대주택 하게 되면서 집 못 사게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고 여하튼 그런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계속 좀 받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시장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근데 예전에는 한번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온기가 쫙 퍼졌지 않습니까? 살짝 전국 읍면 단위까지 다 퍼졌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힘들 것 같고 온기라는 게 이제 퍼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명확한 한계가 뚜렷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외곽에 있는 것들부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지방 쪽에 이제 구도심 쪽에 있는 것들, 지방에 이제 광역시나 이런 몇몇 합군도시 이런 건 살아남겠습니다만 읍면 지역 같은 건 당연히 금액이 아무리 저렴해 보이더라도 이제 뭐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아예 건들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고요. 철저히 양극화가 완전 됐고. 양극화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인구의 이동만 봐도 그렇죠. 인구의 이동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지 않습니까? 면적은 뭐 조그만데. 그러니까 이쪽은 집이 모자르고 외곽은 쪽은 지금 이제 공실이 막 엄청나게 생기고 일본이 좀 딱 그런 거죠. 뭐 도쿄 권역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외곽은 지금 빵원이라도 안 사고 막 이런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가격은 인제 뭐 전망을 부동산 전망하게 되면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지역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고 어떤 지역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고 요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좀 늘어나는 곳 그리고 모든 어떤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직장이 많은 곳 그럼 결국은 전국적인 시도별로 따지게 되면 뭐 누가 보더라도 서울인 거고 예 서울 중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고 그 관점에서는 쟤는 송파랑 지금 용산이랑 가격대가 비슷한데 송파보다는 용산이 좀 앞으로의 잠재력은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남 서초에 대한 어떤 인문적 커뮤니티라는 게 이게 한 번에 용산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1, 2위의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3등의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 송파가 인제 내주고 4위로 내려가고 용산이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관전 포인트네. 용산은 인제 워낙에 가격이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마포, 성동군 이미 뭐 얘들도 가격이 높은 애들인데 상대적으로 동작구나 이런 쪽은 아직은 가격이 낮은데 얘네들도 좀 따라 올라갈 것 같고 뭐 여의도, 강남, 용산 진입이 굉장히 쉬운 곳이니까. 그래서 뭐 그 따지고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강북 쪽에서는 한강변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강남 쪽에서는 남쪽에서 북쪽 기준으로 좀 올라가고 해서 모이는 데가 서울을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죠. 거기가 이제 좋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 온기가 뭐 어디까지 퍼지겠느냐 해서 뭐 동대문구나 뭐 지역별로 말하게 되면 강서구 일부 쪽이라든가 뭐 요렇게까지는 가겠죠. 중구라든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되겠네. 3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중심. 네.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딱 맞네. 맞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그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전에 MC 볼 때, 그 기센부동산 MC 볼 때 잘 쓰던 말이 있어요. 라쇼몽 효과라고 그 일본 영화인데, 네. 7인의 무사가 이제 일곱 명이 보는 관점에 따라 얘기한 게 다 틀려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한 확증 편향에 관한 얘기인데, 이 뭐 지금은 정치보다도 더 양극화가 된 게, 이 양극화라는 얘기 14년부터 제가 했고, 그쵸. 가계부채 심각하다 얘기 13년도부터 했고, 아래 효과, 아래 공포 14년, 15년 아래 공포 얘기 많이 했었고, 공급 부족 이 얘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근데 대책이 그 제가 사석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타인갭을 무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파트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부동산하고 교육이다.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이때까지 없었던 나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네. 제가 유식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너무 조변석기 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한 피해는 올고지 다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PIR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건 PIR을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한 번도 중개나 이런 시장을 안 가본 사람이야. 그냥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데 집값이 얼마야. 근데 이걸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승훈 대표는 지금 이 소득은 이거지만 돌아가는 길에 이런 방법이 있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라고 제안해 주는 거고요. 그죠? 거기 수요층은 이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고 나서 갈아타게 한 사람들이 대다수 수요인데 맞아. 이 수요를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수요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안 이건 너무 비싼 금액이 돼 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좋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면 똑 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승훈 대표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승훈 대표하고 뭐 상담하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이승훈 이렇게 치면 아마 뜰 겁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이승훈이 되게 유명한 분이 많아요. 뭐 스케이트 선수도 있고 뭐 그러면 경제연구소 이승훈 부동산 부동산 이렇게 치면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랑 똑같아요. 이제 이진우 치면요. 맞죠. 앞에 비동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비스트 이진우 치시면 제가 딱 뜨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승훈 부동산 이렇게 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뭐 헷갈리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고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영상 찍어주신 분은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대표셨고요.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